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의 룰이죠. 선거법 개정안 입법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인데요. 관심은 온통 의원수 감축에만 쏠리는 모양입니다. 도내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텐데요.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그 입법 절차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는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격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네. 의결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합의안이 정의당 심상정안으로 불리는데 네. 먼저 우리 권태웅 사무총장님께서 네. 우선 그 핵심 내용만 정말 간략하게 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어렵죠? 예,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면 일단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거제도하고 비교하면 의석수는 변함이 없이 300석입니다. 근데 지역구가 이제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 줄어들고 비례가 이제 28석이 늘어나는 이런 의석 구조고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당 득표율을 중심으로 의석이 결정되는 그런 선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하나의 정당이 10%를 얻었을 때 원래 300석이면 30석이 돼야 되잖아요. 연동형이면 30석인데 준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그 30석에서 지역구 만약에 10석이 됐다. 그럼 10석을 빼고 그 20석의 절반 정도를 비례로 붙여주는 그런 제도다. 크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 연동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50%만 연동되기 때문에 준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역구가 축소되는 거고요. 비례대표는 반대로 그 확대되는 거고. 예, 28석이 줄어들고 28석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는 것도 그 개정안에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석패율 제도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좋아하는 제도인데요. 지역별로 그 당선자를 제외하고 낙선자들 중에서 1위와의 격차가 가장 작은 한 분이나 두 분을 권역별로 비례 당선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유명하고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 유리하겠죠. 예. 네. 그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이 선거법 개정안을 흔히 말하는 국회에서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려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합의안이 일단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격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온 것이 관행이었고 이게 실제로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룰을 갖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우리 권 총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안은 비례대표를 늘리고 또 지역구를 줄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촌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 자리에는 그 고종인 변호사도 나왔는데 내년 총선의 입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치 신인인데요. 이미 이제 선거 룰 개정이 법정 시한으로 하자면 이미 나왔어야 하는데 네.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언제 합의 최종 처리될지 불투명하긴 합니다. 신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치판에 뛰어드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듯한데. 네, 정치 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개정 선거법이 정치 신인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서 올해 4월경 개정 선거법이 통과되는 게 맞았는데요.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 때문에 결국 통과가 되지 못했고 남은 절차로 봤을 때 내년 초 정도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이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구로 편입되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기존 정치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개정 선거법이 정치 신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아까 예. 답변을 덜 드렸는데요. 이게 정치 신인만 불리한 게 아니고 현역 의원한테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한 1년 전 정도에 선거구가 확정이 되고 그래야지 그다음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현역 의원도 그동안에 한 4년 가까이를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예산도 가져오고 그동안에 스킨십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떨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이번에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 지금 정개특위를 통과를 했지만 지금 법사위가 있거든요. 근데 법사위에서 적어도 90일 내, 3개월 내에 이걸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장이 지금 야당이에요. 여상규 의원인데 아마 거기서는 심사를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월 후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이제 본회의로 가져갈 텐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본회의에 올린다? 그러면 거의 100% 부결입니다. 그래요?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뭐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합의를 해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논의를 좀 알겠습니다. 하시지만 합의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구가 줄어든 거의 폐해로 가장 그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가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권동 사무총장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선거제라는 걸 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면 개혁에 따른 뭔가 좀 그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희생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국민적인 여론은 뭔가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이런 지역구를 감축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여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이제 지역 대표성이나 이제 농촌 인구에 따른 여러 가지 대표성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북처럼 인구가 작고 농촌이 어려운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정치권이 그런 작은 여러 가지 이 약자들을 사실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걱정이 드는데요. 예전에 그 하버드대에서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를 해서 복지국가와 복지국가가 안 된 나라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차이는 선거제도의 차이였다는 거고 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연동형이나 결선 투표제를 시행을 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그런 표심을 그 국회나 의회 구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성이나 농촌 대표성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국회가 과연 우리 전라북도처럼 인구가 작은 곳, 그 농촌처럼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제대로 대변해 왔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연동형으로 바뀌게 되면 제일 큰 거는 뭐냐면 그동안 개별 정치인 중심에서 정당 중심으로 정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유권자 표심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총선을 다 돌아보면 알겠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사표가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 사표를 찍은 국민들은 누가 대변하느냐 이런 문제죠. 두 번째로 지금 지역구 수가 너무 많아요. 전체 비율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비례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보다 의정활동의 성적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사실 이 선거 때 다가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도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들 또 이런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용호 의원께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반박 의견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데에는 대부분 의원 내각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상태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다당제로 됩니다. 그러면 한 당이 과반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국정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이유는 사표를 방지를 하고 득표율만큼 이제 의석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꼭 연동형 비례대표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의 대표성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대도시는 사실은 과잉 대병된다. 그러니까 인구로만 따지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이다 그러면 의원이 3명인데 강남 시민들이 사실은 자기 의원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은
한 의원이 뭐 3개, 4개, 5개까지 심지어 지역구를 지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더 줄인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비례대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각 당의 이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계파별로 나눠 먹거나 당 지도부가 뭐 이렇게 봐주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비례대표가 막상 된다고 해도 비례대표 활동하면서 한 1, 2년 지나면 지역구 하나 차지해갖고 거기 지역구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구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진짜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예전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지금처럼 지역구를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우리 구종윤 변호사는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저 충돌되는 시각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건 아니고 고정은 300석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중에서 지역구를 소폭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자체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비례대표가 확대가 되면 기본적으로 사표가 줄어들고 선거의 5대 원칙인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평등선거 원칙이 철저히 실현이 되면 그만큼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어떻습니까? 아까 석패율제를 우리 도입한다고 했었을 때 정치 명망가 그리고 선수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지역구도 그 총선이 보면 뭐 전라도에서는 뭐 특정 당 그리고 영남에서는 어떤 당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이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진일보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건 우리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줄어드는 지역구를 비례대표로 늘려서 보완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현행 선거제도가 가결이 되면 지역구는 한 뭐 2석 또는 3석 이렇게 이제 줄어들 거다 예측을 하는데 비례의석도 사실 2석에서 3석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의석이 75석인데 호남 같은 경우에 약 한 500만 명 정도면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호남 전체적으로 7석에서 한 8석 투표율에 따라서 이 정도가 비례로 되기 때문에 의석 변동은 크게 없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석수의 변동은 크게 없다. 오히려 국회 구조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지 그다음에 누가 그 정치의 가장 큰 윤리가 책임 윤리인데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예전엔 다 개별 정치인들의 정치였다면 이제는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정당을 해산하라 그러지 못하고 이제 오랜 기간 정당이 존속하면서 하나의 그 정책 능력을 평가받고 그다음에 공천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받는 이런 구조로 바뀔 거라는 점이 아까 우리 이제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단점을 다 상쇄하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도시와 농촌 큰 차이가 있죠. 또는 수도권과 지방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또 세대별로 청년과 그렇지 않은 그 기성세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격차들을 어떻게 민주화할 거냐. 이 민주화를 위해서 특히 경제 민주화 등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치가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현재의 선거제도가 가진 여러 폐단들을 넘어서는 굉장히 민주화된 개혁 조치이고 이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해서 물론 뭐 의원내각제가 잘 어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보다도 기존의 어떤 관행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선거제도나 국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장점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득표율만큼 가져가서 사표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떤 제도가 가능할까요? 저는 광역시도는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가면 그거 거의 사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고 300석 가지고 전체 의석을 하면요. 전북 같은 경우는 아마 12~13석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대도시는 강남역의 큰 권역별로 나누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될 만한 것은 많이 없어진다. 그 대신 공천할 때 예를 들면 청년이 필요하다 그러면 청년 얼마 할당을 주고 여성이 필요하다면 여성 할당을 준다면 그렇다 한다면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후보가 열심히 뛰고 그리고 또
직접 그 대표성을 가지면서 사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뭐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논의를 제로비에 있어서 시작해서 갔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처음부터 그냥 몇 당이 갖고 만든 거예요. 이게 단식 투쟁하면서. 그래서 그건 현실 잘못 제가 이해를 조금만 하시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의 원조라고 하는 독일을 갔더니 독일도 문제 있다고 해서 선거법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 준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한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의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석을 못 늘어나게 지금 300석으로 고정시켜 놓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이게 선거 제도가 돼서 저는 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새로운 안 가지고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쉬운 절차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워낙 지난하게 네. 왔고 또 선거는 점점 그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 이용욱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그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에 비해서는 지역 대표성이 훨씬 더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이죠.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마냥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긴 한데요. 방금은 전라북도 영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앙선관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것을 보면 전라북도는 많게는 3석까지 줄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고종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 입장에서 만약 이렇게 지역구가 줄어들고 예. 선거 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리고 내 지역구가 어떻게 편입되고 어떻게 갈라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 시인들이 여기 선거판에 정작 뛰어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제약 요건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 정치 신인에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정치인들이 조직력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총력을 기울이면 가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득표율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고 결국 석패율제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은 그런 면에서 석패율제 도입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만일 2~3석이 줄어든다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되면 정당 후보 아니면 국회의원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도 아무리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녀도 득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라북도에서 어느 당이 가장 유리하냐 그 당의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높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당 공천할 때 당에서 장난칩니다. 당에서 아무나 찍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천의 투명성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인들이 정말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어떤 좋은 장점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말은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다. 지역과 줄어들므로 해서 그런 왜곡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좀 찾아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지금 지역구도 줄지 않는 방안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5대 때 이후에 한 4번의 선거는 저희들이 그 지역구가 14개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11개로 줄었다가 이제 10개인데 이마저도 다시 이제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이런 우려나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253석인가요? 네. 예, 253석이 225석으로 줄게 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 상한, 선거구별 인구 상한이 한 10,000명 정도? 2~3만 명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10개 선거구가 8개, 7개 정도로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정말 복합 선거구가 의외로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확실히 있긴 해요. 예, 이제 좀 몇 시간을 하면 좀 자세히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아까 이제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할 시간이 굉장히 충분히 있었죠. 작년 12월 달에 5당이 합의를 했었고 실제로 10% 정도의 의석을 비용을 동결하는 선에서 올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전혀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합의가 원칙이지만 국회 법상 합의가 정 안 될 경우는 몸싸움 하지 말고 이렇게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결국 본회의까지는 한번 그 뜻을 물어봐라. 이게 패스트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 나갈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법사위에서 지금 11월 28일까지 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합의안을 올리면 합의안을 우선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현실적인 예전 합의안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내고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뭐 논의가 안 되고 온전히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꾸 이제 지역구가 줄어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논쟁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중대선거구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 열 몇 석을 말씀하셨는데 현행 헌법상 1대2 비율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작은 곳은 어차피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지역구 수가 한 석, 두 석 줄어드네. 그다음에 지역구와 비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구조에서 이런 수도권과 중앙의 문제, 그다음에 세대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 국회 구조를 만드느냐. 이 큰 틀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문제를 보완하려고 해야지 자꾸 옛날의 정치 문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어떤 공천 문화, 이런 문제도 지금 현행 선거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민주적인 제도를 정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맞게 공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혼용해 자꾸 말씀하시니까 자꾸 연동형의 단점만 부각을 너무 시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뭐 정의당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당은 믿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그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도 같은 경우, 시 같은 경우는 대상고구제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지금 굳이 저 지역구를 뭐 줄여서 뭐 비례를 늘리고 이렇게 하나도 사표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네. 예, 그 지금 우리 권태웅 의원께서 뜻을 두시고 있는 그 선거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 상한이 무너져서 네. 즉 인구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뭐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뭐 이제 개별 정치인의 입장을 묻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개별 정치인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제도가 확정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건 이제 모든 정치인이 다 힘들 거예요. 룰이 확정이 안 되니까 이게 어디가 지역군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25석이 되게 되면 작년 그 인구 기준 5,100만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15만 몇천에서 30만 몇천 하나의 선거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익산도 갑을인데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룰이 늦어져서 겪는 고통도 있고 또 제도만 가지고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더 크게 보면 국민을 닮은 어떤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정당이 어떻게 정치 책임을 질 거냐, 이걸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을 해나가는 게 순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반대로 보면 우리 이용호 의원 지역구를 따져보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합의안이 처리돼서 한다면 어쨌든 전주하고 군산을 뺀 나머지 모든 도내 8개 선거구가, 8개는 아니죠. 6개 선거구가 연쇄적인 어떤 그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이 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는 무리 한 6개 시, 군 정도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실제로 2석, 3석이 줄어든다면 3석이 줄어든다면 이거 완전히 뭐 이 폭탄 맞은 거고요. 전라북도는 이제 2석이 줄어들어도 혹은 1석이 줄어들어도 지금 농촌의 우리 이제 전라북도 농촌 지역구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림이 안 나올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닦아놓은 뭐 임실이나 뭐 이런 순창이나 이런 데서도 제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데요. 지금 2석이 줄었을 경우에 앞으로 지역구는 현역 의원도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2석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건 현역 의원끼리도 부딪히고 이래서 굉장히 험난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역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두 당이 합쳐봐도 140석이 안 나옵니다. 본회의장에 가면 이건 반드시 부결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 지역구가 줄어드는데 찬성할 그런 바보 같은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뭐 공개 투표지만 그래서 이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 결국은 합의해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종훈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상컨대 만약 이대로 심상정안이 최종 표결 처리된다면 그 정읍 고창 지금 뜻을 두고 있는 선거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변화가 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좀 고민이나
그런 부담감은 없으신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그 개정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정읍고창 같은 경우에는 부안이 지역구로 편입이 될지 순창이 편입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것을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색 가능한 어떤 절충안이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작년 12월에 5당 합의를 좀 생각해 보면 현재 300석일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고정해 놓고 의석을 10% 정도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330석. 그건 이미 한번 그 10%라는 그런 숫자도 나온 정도고 330석으로 해서 지역구를 한 250석, 비례를 한 80석 정도로 하면 현재 준연동형이 적용이 가능하고 지역구가 거의 줄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작을수록 사실은 의회가 민주주의의 척도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OECD를 보면 한 10만 명당 국회의원 1명 정도를 둬요,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도 일을 잘 못하니까 자꾸 줄이자 그러는데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수록 가진 사람만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국회의원 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비용을 고정하고 10%를 늘리고 지역구 수를 거의 줄이지 않는 이런 방안도 굉장히 합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께서는 그동안에 말씀하실 때 보면 분방도 말씀하셨지만요.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관위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더라도 수도권과 호남, 특히 호남이 많이 줄어든다는 어떤 문제의식을 계속 강조하셨지 네, 않습니까?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라도 개선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은 만일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로 따지면 한 6석 정도 줄어듭니다. 지역구. 지역구만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권 총장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역구 숫자를 그대로 두고 그러나 하여튼 그것이 우리 득표율만큼 의석이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시험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도입해보는 이게 절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점에서 벌써부터 그걸 의석을 늘리자 그러면 이제 국회가 더 욕을 먹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안대로 가면서 막바지 단계 가면 그런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 조금 유럽 같은 경우에 말씀을 주셨지만 유럽은 1인당 그 지역구당 그 인구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나라가 상하원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제는 이제 대부분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원이 없고 또 1인당 의원당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측면이 있어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석을 늘리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이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으로 바꾸면서 국회에 도저히 안 되니까 전 국민 투표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슬로건을 뭘 걸었냐면 100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이런 슬로건을 거쳐서 실제 국민들이 찬성을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저는 토론을 하고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의제가 많고 이게 복잡하고 빨리 변하기 때문에 너무 소수의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를 늘리는 게 국민들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고 변호사, 고 변호사 입장이 어떻습니까? 결국 가장 관건은 그 민심을 관련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닐까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여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정치권의 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저항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정치권들이 반성을 하고 정치 불신에 대한 국민의 어떠한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을 의석수를 30석 정도 늘리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거는 역시 그 촛불 민심에서 확인된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기부터 우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제대로 껴안을 수 있는 어떤 정치 활동이 전제된. 그래서 아마 이번 안이 개혁안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개혁안이 지금 저항에 부딪히는 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는 이거 이대로 가면 절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태웅 의원 총장께서도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 아닌 사람은 다 국회의원을 욕을 합니다. 국민들도 많이 비판을 하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국회의원을 칭찬하는 나라 없습니다. 가보면 다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비판해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이제 조금 전에 증원하느냐 마느냐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행정부입니다. 정말로 거대한 행정부고 행정부가 모든 것을 독주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 갖고 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 감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국회 쪽에 힘을 실어줘야지 삼권 분립이 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아예 없애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주고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지금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책임을 집니다. 잘못하면 동시에 그만두고 다시 총선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원 수를 좀 늘리는 것도 조금 용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어쨌든 선거제 개혁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의 중심은 실은 현역 의원들이나 뭐 정치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유권자인 국민들이 돼야 할 텐데 이 논의의 중심에 핵심에 과연 국민들에 대한 배려, 주권자에 대한 어떤 고려, 이 고민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생겨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이익이 우선인지 내 당선이 우선인지 사실 뭐 말과 속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의 재선, 3선 정말 이렇게 모든 걸 걸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겠으나 정말 슬픈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얘기하면서도 정말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토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례를 봐도 현재 우리의 어떤 선거제도의 폐단을 보더라도 이 선거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으로부터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진짜 그게 바뀌어 나가는데 이런 지역구 줄이는 것이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거기도 솔직하게 얘기를 시작을 해야죠. 네. 선거일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요. 룰이 없는 깜깜이 선거 그리고 공백을 이게 최소화해야 할 어떤 의무도 또 정치권에 있기도 하고요. 물론 국민들의 개혁의 요구도 담아내면서 그 관건은 이제 이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제안이나 방안이 좀 필요할 텐데요.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인 변호사님.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선거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대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놓고 국민을 위해서 이번 개정선거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권태용 사무총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이제 선거법 개정은 보통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패스트트랙안이 통과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시간이 있습니다. 11월 28일까지 토론하고 합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 앞에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꼭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이해관계는 살리고 나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토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게 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건 위선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거냐, 국민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해야 되고 앞으로 정치개혁을 통해서 이런 민생과 경제민주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토론을 적극적으로 이 국회가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님. 예, 저도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를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늘려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가서는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제3의 방안으로 제가 예측하기에는 지역구를 유지하고
이제 비례대표를 좀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여야가 부딪히면 이마저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안, 예를 들어서 의석을 늘리는 이것도 좀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안 돼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약간 지금 여러 토론에서 나온 대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을 하는 것, 또 이 제도를 좀 개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 개혁 방안으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정작 개혁의 추진은 사라진 채 결국은 현역들의 밥그릇 다툼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또다시 깜깜이 선거에 주권자의 선택권만 제약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